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이제 4의 3단원 마음을 잇는 대화하고 그쵸? 그 다음에 5의 1단원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 그쵸? 이 두 가지 이제 남았으니까 자, 이 부분 내용 자체가 이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후딱후딱 끝내버리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네. 자, 지금 이 4의 3단원, 그죠? 마음을 잇는 대화라고 하는 것들, 즉,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상대방에게 이제 뭡니까? 더 존중이, 그리고 상대방에게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일종의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일단 미리 알고 가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원활한 대화 방법. 자, 대화를 할 때에는 정보 전달과 같은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 상대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4개, 5개 정도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정보 전달이라고 해서 어떠한 내용, 사실을 알려주는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또 중요한 다른 요소가 바로 침묵. 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며 상대방과의 관계도 고려하려면 대화 참여자는 어떻게? 바로 대화의 보편적인 원리를 지키고 자신의 듣기 말하기 과정과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원활하게 의사소통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래서 대화 참여자가 지켜야 할 대표적인 대화의 원리로는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체면 유지의 원리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공동체 담화 관습의 성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공동체는 오랫동안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공동의 생각, 가치관, 관습 등을 형성하고 고유한 담화 관습을 공유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시한 바로 오랫동안부터 공유한다. 자, 여기까지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특징이 된다는 거죠. 자, 담화 관습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따르는 질서나 관습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언어의 공동체에서는 바로 뭐다? 이런 담화 관습 같은 게 존재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담화 관습의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밥의 진심인 민족이다. 그죠? 항상 모든 것 인사가 밥과 연결되죠. 그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보면은 언제 밥 한 번 먹자. 그리고 그치? 그 다음에 다 상대방이 걱정되면 밥은 먹었니? 하고 그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농경사회에서부터 뿌리 깊게 인식되어 온 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담화 관습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언어 생활에서 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바로 뭐다? 질서나 관습까지네. 그렇죠? 이거를 바로 담화 관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성찰하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사소통 문화를 개선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모든 담화 관습이 그렇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계승해야 되는 거는 전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계승하지 말아야 부정적인 거는 인습이라고 얘기하듯이, 그죠? 담화 관습에도 뭡니까?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우리가 계속 계승을 해서 이어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것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즉, 그래서 비판적으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다?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개선을 위한 방법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의 원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준비됐죠? 네. 네,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대화 상황을 보고 각 상황과 관련된 대화의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가려봅시다. 수연아, 늦어서 미안해. 숙제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우진아, 한참 기다렸잖아. 이게 뭐 하는 거니? 라는 거지. 그치? 지금 바로 뭐다? 상대방이 물론 늦은 게 잘못하기는 했어요. 그죠? 그렇다고 이렇게 대놓고 비난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역시 바로 뭐다? 대화의 원리에 어긋난 대화 첫 번째라는 거죠. 바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지영아, 우리 간식 먹으러 가자. 뭐 먹을까? 피자, 떡볶이 하고 하는데 글쎄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바로 뭐다? 어긋난 대화의 원리에 어긋난 대화 두 번째. 그쵸? 바로 무성의한 대답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케이스를 보도록 합시다. 자, 진영아, 오늘 남아서 동아리방 청소 좀 해. 네가 후배잖아 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는 지금 후배라고 동아리 청소를 강요를 하고 있죠. 그쵸? 자, 이것도 역시 바로 뭐다? 대화의 원리에 어긋난 대화 세 번째. 그쵸? 바로 명령 하는 말투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넉대 기분이 나빠서 선배, 저는 청소 못해요.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치? 바로 대화의 원리에 어긋난 대화 네 번째라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근거 없는 거절이라는 거죠. 그렇지? 근거를 대지 않고 그죠? 그렇게 그냥 거절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어때? 상대방에는 다 기분이 나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온 이런 그 대화의 원리에 어긋난 대화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죠? 쉽게 말하면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고 합시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공손성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공손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대화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예의 바르게 말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공손성의 원리의 개념, 정의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가에서 수연은 약속 시간에 늦은 것을 사과하는 우진을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타박하여 우진을 당황하게 하였다. 가의 수연처럼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예의를 지키지 않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가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한다면 바로 뭐다? 공손성의 원리를 어긴 대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 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상대방과 협력하여 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렇죠? 자, 아까 나 그림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굉장히 무성의한 대답을 하고 있었죠. 자, 협력의 원리란
자, 두 번째 원리가 바로 협력의 원리라는 거죠. 자, 협력의 원리란 대화 참여자가 대화의 목적에 맞게 서로 협력하여 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협력의 원리의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나에서 지영은 무엇을 먹을지 물어보는 친구의 질문에 정보를 담지 않고 짧고 불명확하게 답변하고 있다. 나의 지영처럼 대화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자신의 의견을 모호하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듣는 사람이 요구하지 않는 정보를 불필요하게 많이 제공하거나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을 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TMI라고 하잖아, 그렇지?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협력의 원리를 어긴 대화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주의할 게 바로 뭐다, 그렇죠? 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자신의 의견을 모호하게 말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렇죠? 자, 이게 바로 협력의 원리를 어긴 경우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도 봐야 되겠죠. 바로 듣는 사람이 요구하지 않은 정보를 불필요하게 많이 제공하거나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을 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어긴 경우 두 번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정보를 전달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많이 정보를 전달하는 건 전부 협력의 원리를 어긴 거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상대방의 체면을 유지시켜주며 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 체면 유지의 원리란, 그쵸? 자, 체면 유지의 원리란 바로 뭐다?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체면을 지켜주는 것을 우리는 체면 유지의 원리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대화 참여자가 서로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는 줄이고 체면을 보호하는 행위를 한다면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바로 뭐다? 우리는 상대방의 체면을 유지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체면 유지의 원리를 바탕으로 대화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다혜서 선배는 후배에게 직접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후배는 선배의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하고 있다. 다혜 선배와 후배처럼 예의를 갖추는 표현 없이 자신의 요구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뭐다? 이것을 우리는 체면 위협 행위다 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근데 이거는 이번 교육과정에 새로 생긴 원리예요. 체면 유지의 원리는. 알겠습니까? 선생님, 응. 학교에서 수업할 때 응. 여기 그 원리 한 가지 더 설명해 주시고 쌤이 응. 정률 같은 거 설명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성수의 원리에서 5가지 기능이 있고 이제 협력의 원리에서 4가지. 네, 맞아요. 네. 그것도 중요한가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거는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해서 줄게요. 알겠습니까? 자료로 선생님이 아예 싹 정리를 해가지고 네. 추가로 선생님이 제공을 해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가와 나의 대화에서 대화의 원리에 어긋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고 고쳐야 하는 이유를 적어보자. 자,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학교에서 축구 경기가 있대. 같이 보러 갈래? 그런데 어제 저녁에 본 야구 경기가 동점으로 끝나서 아쉬웠어. 혹시 봤니? 라는 거야. 그치? 자, 지금 뭡니까? 앞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학교에서 축구 경기가 있다고 같이 보러 갈래? 하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어제 저녁에 본 야구 경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즉 바로 뭐다? 이거는 협력입니다. 그쵸? 바로 대화의 주제와
무관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슨 원리를 어기고 있다? 협력. 그렇죠. 바로 협력의 원리를 어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면 나는 못 봤어. 자, 어제 새로 산 옷 입고 사진 찍었는데 한번 볼래? 초록색 옷이네. 색깔이 너랑 안 어울려. 진짜 별로야. 그쵸? 아주 그냥 대단하죠. 그치?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뭡니까? 상대방을 지금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손성의 원리를 어겼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다. 그래서 이 솔직히 말하면 이 단원이 정말 아이들이 은근히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단원이긴 해요. 왜냐면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방금 같은 경우도 체면 유지라고 해도 되고 이제 공손성이라고 해도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손성의 원리로 더 보는 경향이 더 강하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약간은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혹은 선생님 프린트들 중심으로 좀 외워두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대화 상황에서 음악을 듣는 이웃의 반응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자, 난 옆집 사는 사람들 시끄러운 음악 좀 꺼 해봐. 무슨 상관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즉 바로 뭐다? 상대방을 지금 무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늦은 밤이고 자야 돼. 음악 소리가 조금 큰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바로 음악을 끄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청년에게 지금 명령을 하듯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에게 명령하듯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긴 게 바로 체면 유지의 원리를 어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뭐다? 대화 원리를 어겼으니까 상대방도 기분 나쁘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뭡니까? 상대방이 이제 체면을 생각해가지고 공손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상대방도 어때? 굉장히 부드럽게 대답을 하고 이제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의 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마 사실 더 중요한 건 선생님이 아까 그 프린트에서 수업 때 얘기했었던 그런 경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더 중요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좀 얘기했으면 선생님이 미리 자료를 준비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공동체 담화 관습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나라 이제 담화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글을 바탕으로 과거 우리 조상들의 담화 관습을 살펴보자. 자, 무릇 사람의 자제가 된 자는 반드시 항상 낮은 소리로 흥분을 가라앉히고 말을 상세하고 느리게 할 것이요. 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낮은 소리로 흥분을 가라앉히고 말을 상세하고 느리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담화 관습 첫 번째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큰 소리로 떠들어대거나 허튼 소리로 시시덕거려서는 안 된다. 부형이나 윗사람이 가르치고 타이르는 일이 있으면 다만 마땅히 머리를 숙이고 받아들이거나 해야지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뭡니까? 그 위계 질서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시하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윗사람이 뭘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잘못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중에 이제 좀 기분이 좋은 그런 상황이나 이럴 때
따로 그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담화관습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대놓고 바로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요 하는 건 오히려 더 상대방에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준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어른이 단속하거나 꾸짖을 때 비록 잘못이 있어도 곧장 스스로 해명해서는 안 되고 이를 감추어두고 잠잠히 있다가 한참 만에 천천히 세밀한 내용으로 조목조목 말하여야 한다. 방금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뭡니까? 나는 안 그랬어요 하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뭡니까? 굉장히 차분한 말투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담화관습 세 번째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글을 보도록 합시다. 자, 시조가 하나 나오네요.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까마귀 검다 하고 백노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거치고 속 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내용을 봅시다. 이 시조는 작자가 조선개국에 참여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담아서 지은 작품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작가는 말은 뭐다? 조선개국에 참여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이다 보니까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작품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까마귀 검다 하고 할 때 이 까마귀는 우리들. 그치, 바로 자신들이 되겠죠. 그렇죠? 바로 조선 건국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백로는 반대세요. 그렇지, 조선 건국을 반대한 그렇죠. 바로 고려 왕조를 유지하려는 세력이겠죠.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까마귀는 일종의 그 고려 말에 있었던 급진개화파, 이성계를 필두로 하는 급진개화파라고 볼 수가 있고, 백로는 바로 뭐다? 정몽주를 필두로 하는 일종의 그 온건개화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건개화파의 주장은 고려라는 나라를 유지하고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자라는 게 온건개화파의 주장이었고, 급진개화파는 이미 이제 고려는 썩을 대로 썩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 아예 처음부터 갈아엎고 새로운 나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급진개화파의 주장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조선개국에 참여한 바로 급진개화파, 건국 세력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까마귀를 긍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겉이 검더라도 속은 굉장히 깨끗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너는 뭐다? 겉이고 속 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자, 여기서 바로 너가 바로 백로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백로는 바로 겉은 희지만 속이 시커멓다라는 거죠. 바로 표리, 부동한 모습을 가진 그러한 존재가 백로다라고 해서 백로를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표리부동이 바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보면 이 시조에서는 바로 뭐다? 조선 개국에 반대하며 겉으로는 고고한 척하는 고려 유신을 백로에 빗대어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담화관습 네 번째. 그렇죠? 바로 돌려 말하기. 쉽게
쉽게 말하면 돌려가기를 잘하는 게 우리나라의 말하기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충청도가 이런 거 참 잘하지. 그렇지? 그래서 막 어떤 그 식당에 뭐 갈비 맛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아따 이 집은 물이 맛집이네 이렇게 얘기하죠. 할머니 여기는 갈비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갈비가 맛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말하기 방식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이제 옛날에 보면은 그 이제 갑자기 비가 오면은 시어머니가 얘기하죠. 며느라 아기를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기를 갑자기 가서 뭐 손자를 봐줍니다. 알겠죠? 그러면 며느리는 뭐 해야 된다? 나가서 빨래를 거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돌려 말하기를 굉장히 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조선개국에 참여한 관리들을 까마귀에 빗대어 겉으로는 검게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의도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돌려 말하기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알겠죠? 자, 보면은 이제 속담에 담겨 있는, 그치? 자, 우리나라의 담화관습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기 좋으니까 잘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죠? 네. 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것은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라는 거죠. 즉, 상대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배려해서 말하는 걸 중시하는 게 우리나라의 말하기 관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아무리 비밀스럽게 한 말도 남의 귀에 들어가기 쉬우니 항상 말조심 하라는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담겨 있는 담화관습은 바로 뭐다? 말은 그렇죠. 말을 삼가고 신중히 해야 한다라는 게 여기에 담겨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말은 아끼고 말을 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다음 3살 먹은 아이 말도 귀담아 들으랬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남이 하는 말을 그렇죠? 신중하게 잘 들어야 함을 비유적으로 그렇죠? 이거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솔직히 이렇게 제시되는 거를 외우는 수밖에 없는 단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왜냐면은 이제 3살 먹은 아이 말도 귀담아 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속에는 바로 뭐다?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는 이런 의미도 들어있거든요. 알겠죠? 근데 이 단원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답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솔직히 좀 외워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알겠습니까? 오히려 덜 헷갈릴 거예요. 알겠죠? 네. 자, 다음 활동을 통해서 이제 현재 담화관습을 살펴봅시다. 자, 봅시다. 시험도 끝났고 주말이니 내일은 가족끼리 무엇을 할까? 놀이공원에 가볼까? 저는 영화를 보고 싶어요. 코미디 영화를 보러 가요. 전 안 갈래요. 요새는 재밌는 영화가 없어요. 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자, 요즘에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을 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그다음 봅시다. 어서 오세요. 필요한 것 있으세요? 자, 꾸안꾸하기 좋은 옷으로 추천해 주세요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최근에는 바로 이렇게 바로 뭐다? 줄임말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하고 하잖아, 그렇지? 자, 그다음, 자, 이 아이템은 어떠세요? 레이어드하기 좋고 캐주얼하게 입기 좋아요. 제 최애색이라 마음에 들어요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아이템, 레이어드, 캐주얼 같이 외래어를 그렇죠? 많이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는 모습이고 여기서도 지금 최색과 같이 이제 바로 뭐다? 줄임말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정말 사실 할 게 없는 단원이긴 하죠. 그죠? 자, 봅시다. 다음 글 읽고 과거와 현재 담화관습을 성찰해보자 하는 거죠. 공동체 담화관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손님을 대접할 때 별로 차린 것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바로 뭐다? 그다음 입시 면접에서는 능력은 없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은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거 그 담화관습의 특징은 바로 뭐다? 겸손하게 말하는 게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에는부터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 과거의 담화관습은 바로 뭐다?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을 중시했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오늘날에는 손님을 대접할 때 정성껏 차렸으니 맛있게 드세요와 같이 표현하거나 입사 면접에서는 제가 지닌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와 같이 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바로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현재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을 중시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좀 과시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5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 단어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할 게 있죠. 바로 토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토론이 뭡니까? 토론. 어떤 주장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그렇죠. 비슷하긴 하죠.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 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편으로 나뉘어서 서로 의견을 주장하면 하는 일종의 말하기 방식을 토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토론의 개념과 논증 구성 방법을 보도록 합시다. 자, 토론은 어떤 논제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논증을 구성하여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말하기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토론은 쉽게 말하면 말싸움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게 바로 토론의 개념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토론의 논제는 바로 뭐다? 반드시 찬성과 반대로 나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논제만 보고도 이게 토론의 논제인지 토의의 논제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시행해야 한다. 이거는 토론의 논제입니까? 토의의 논제입니까? 토론. 그렇지. 왜? 시행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가지고 서로 이제 의견을 주장해야 되니까 토론의 논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학급에 이제 이번 학급의 날에 학급을 어떻게 꾸미는 게 좋을까? 이거는 토의의 문제. 왜? 이거는 찬성과 반대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토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찬성과 반대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토론의 논증을 구성할 때는
쟁점별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관적 요인인 이유,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 근거를 마련하여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이때 책이나 전문가의 의견, 통계자료나 설문조사 결과 등을 활용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박스로 표시합시다. 이게 바로 토론의 논증 구성 방법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논증, 그렇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이 논증의 타당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자, 토론을 할 때는 상대방이 구성한 논증이 타당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상대방이 내세우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믿을만한지, 공정한지 등을 살펴야 한다라는 거죠. 자, 핵심이 바로 뭐다? 바로 근거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믿을만한지, 공정한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주장과 이유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거의 타당성을 살펴봐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신뢰성, 믿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공정성,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은 아닌지 이런 걸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또 일부로 작용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토론에서 우리가 어떤 걸 주장한다는데 할 때는 그 주장이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주장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상대방의 논증에서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여 주장을 반박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옆에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그렇죠? 자, 여기서 토론의 논제와 쟁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논제는 토론의 주제, 사실의 진위를 다지는 사실 논제, 그 다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혹은 좋고 나쁜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다루는 가치 논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실행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논제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토론의 주제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토론하는 주제 합쳐서 논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논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사실의 진위를 다투는 사실 논제. 이게 바로 논제의 종류 1번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이게 옳은 뭔가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를 보는 게 바로 사실 논제가 되는 거죠.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과학 기술을 발견했을 때 이 물질이 진짜 이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게 바로 사실 논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혹은 좋고 나쁜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다루는 것은 바로 가치 논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가, 학생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다 가치 문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실행 방안을 다루는 게 정책 문제. 즉 정책 문제는 쉽게 생각하면은 어떠한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바로 정책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쟁점이라고 하는 건 토론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세부 주장을 우리는 쟁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세부 주장. 알겠습니까? 그래서 논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어야 하는 쟁점을 필수 쟁점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논제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이 어떻게 반박을 할 건지 이런 것도 미리 예상해가지고 미리 이제 그 예상 반론을 제시해서 자단을 하는 그런 방식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에는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와 발언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토론도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근데 이 반대 신문식 토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토론의 방식은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먼저 첫 번째 찬성일이 이제 인론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반대이가 반대 신문을 하게 되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대일이 인론을 하면은 찬성일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해요. 원래 일반적인 토론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인론은 각각 그냥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 잠깐 한 몇 분 준 다음에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시간을 가지고 알겠죠? 그리고 최종 이제 의견을 정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최종 주장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취하는데 반대 신문식 토론은 인론 순간에 바로 상대방이 반대 신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대 일도 역시 반대쪽에서 인론을 하면은 찬성 쪽에서 똑같이 바로 반대 신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찬성 2에서도 다시 한번 인론을 하게 되면은 반대 1에서 다시 또 반대 신문을 하게 되고 그다음 반대 2에서 다시 또 인론을 하면은 또 찬성 2에서 바로 반대 신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론을 바로바로 반박하는 형식이 바로 반대 신문식 토론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반론 시간에는 서로 각자 아까 앞에 나왔었던 반대 신문에 대해서 각각 반론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봅시다.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 라고 이제 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봅시다. 자, 국어 시간에 할 토론 준비는 잘 되어가니 나는 다양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려고 채식에 관한 책을 읽고 있어.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은 바로 뭐다? 채식에 관한 책을 읽음으로써 무엇을 마련하고 있다? 배우지. 아니, 그렇죠. 근거를. 그렇지.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 중에 이 학생은 책을 지금 이용을 한다는 거죠. 물론 책 이외에도 바로 뭡니까? 뉴스를 본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다큐멘터리를 시청을 한다든지, 그렇지? 다큐멘터리를 이런 방식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그 중에서 책을 지금 읽는 방식을 택했다는 거죠. 자, 타당한 논증을 구성하려면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이유와 근거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채식급식을 다룬 뉴스를 찾아봤어. 자, 이 사람은 바로 뭐다? 이 학생은 채식급식을 다룬 뉴스를 찾아봤다는 거죠. 여기서 이 학생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은 이런 방식이었다. 그래서 서로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이 이렇게 차이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여러 책을 살펴볼수록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식급식을 꼭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자, 그러면 지금 이 여학생은 바로 뭐다? 책을 살펴보면서 채식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도입하다. 그렇죠. 도입하자는 찬성 측의 그렇죠.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남학생은 내가 찾은 자료를 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나는 찾은 자료를 정리하면서 오히려 채식급식이 환경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겠다고 생각했어 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남학생은 바로 반대 측의 입장을 취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학생이 채식급식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 다르구나. 국어 시간에 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나누어 보자. 그렇죠? 이제 말로 한번 개싸움을 해보자라는 거지. 자,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의 그렇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논제 제시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토론하는 주제는 바로 뭐다?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논제를 제시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다? 사회자의 역할 첫 번째가 됩니다. 가장 먼저 사회자는 바로 뭐다?
먼저 여기 앞에 조금 더 더한다면 이제 계획을 선언할 수도 있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이러이러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계획 선언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어쨌든 사회자가 첫 번째 가장 큰 역할은 논제를 뭡니까? 사람들에게 알리는 공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전 세계적으로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반 학생들은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토론을 하게 된 토론 배경을 제시를 해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 뭐다? 지금 그 토론을 보고 있는 학생들한테 바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거죠. 바로 논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준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먼저 찬성 즉 제1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사회자의 역할 두 번째가 됩니다. 그렇죠? 바로 사회자의 역할 두 번째, 바로 발언의 순서를 정해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밌는 얘기를 해주면은 토론은 무조건 어떤 토론을 하든지 알겠죠? 어떤 방식의 토론을 하더라도 무조건 찬성 측에서 먼저 입론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지금 여기서 논제를 보면 알겠지만 토론의 논제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서 변화에 대해 그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그런 그 논제를 제시를 하거든요. 알겠죠?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항상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논제를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바로 뭐다? 찬성 측에서 먼저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입증해야지만이 토론이 성립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반대 측은 뭡니까? 문제가 없다는 측이 돼버리는 거잖아.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다는 걸 먼저 찬성 측에서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론, 어떤 방식으로 토론을 하더라도 항상 토론은 그렇기 때문에 찬성 측에서 먼저 입론을 하게 됩니다. 입론 순서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도 합시다. 네. 왜? 배 아파. 배 아파? 조금만 참읍시다. 금방 끝나니까. 알겠죠?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한 10분, 20분? 많이 힘들어? 아니 그냥 배가 아파요. 화장실 가는 거잖아. 네. 갔다 올래? 가면? 아니요. 네. 알았어. 저거 빨리 합시다. 알겠죠? 네. 빨리 하고 쉬는 시간 가집시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입론과 반대 신문을 보도록 합시다. 자, 채식의 날은 생선과 육류를 포함하지 않는 급식이 제공되는 날을 뜻합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바로 채식의 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쵸? 바로 개념을 제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바로 논제의 주요 그쵸? 개념인 채식의 날의 의미를 정의를 해주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토론에서 중요한 역할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서로가 이제 찬성과 반대측이 실제 그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다르게 알고 있다면 이건 토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올바른 의미로서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용어의 의미를 정의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미국 뉴욕의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2019년부터 고기 없는 월요일을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모든 학교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채식급식을 제공하도록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들은 왜 채식의 날을 시행할까요?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이고 이 문제에는 육식 위주의 식생활과 관련된 축산업도 큰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꼭 써서 표시합시다.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이고 부터
큰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까지 꺽쇠로 표시했습니까? 네.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뭐다? 찬성 1의 주장이죠. 그렇죠. 바로 뭐다?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축산업은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찬성일의 주장에 대한 이유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주장에 대한 이유. 그렇죠? 이거 여기까지는 아직 객관적인 내용이 아닌 거예요. 왜? 증명하지 않았잖아. 그렇지? 자, 그럼 계속 봅시다. 자,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축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라는 것도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부터 차지한다고 합니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찬성 1의 근거 첫 번째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근거로 삼고 있고, 자, 이것은 바로 뭐다? 신뢰할 만한 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오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은 16억 2,200만 대의 자동차가 1년 동안 내뿜는 온실가스의 양과 비슷합니다. 축산업으로 인한 토양 오염 문제도 심각합니다. 라는 거지. 이게 바로 이게 이유 첫 번째고, 요게 이유 두 번째가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네.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보도록 합시다. 자,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축산 폐기물과 가축의 분뇨는 토양의 과잉 영양소와 중금속을 축적하여 토양을 오염시킨다고 합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역시 유엔의 보고서를 지금 인용을 해오고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찬성일의 근거 두 번째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축산업으로 인한 토양 오염을 얘기하고 있고, 역시 신뢰할 만한 기관의 보고서를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육식으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일은 육식이 불러온 환경 문제를 돌아보고 육류가 없는 한 끼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뭐다?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채식의 날을부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까지. 그렇죠? 바로 자신들이 하는 주장에 의의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지금 다녀올게요. 못 참겠어? 빨리 갔다 와. 네. 슈티는 저기 있어. 정수기 위에 있어. 네. 빨리 갔다 오세요.
지원해줬어? 네. 자, 빨리 합시다. 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딱 끝내버립시다. 알겠죠? 준비됐죠? 자, 한번 갑시다. 자, 그래서 방금 산성측에서 이제 먼저 입론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사회자가 자, 반대측 제2토론자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역시 뭡니까? 발언권을 부여를 하고 있죠. 그죠? 자, 학교 급식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채식의 날을 도입한다고 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까요? 과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채식하는 게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채식의 날 도입이 환경
문제 해결에 미치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죠. 과연 진짜 이게 효과가 있는가? 그렇죠.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가라고 이제 뭐 반드시 문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찬성일이 다시 반론을 합니다. 네, 도움이 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4인 가족이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고기와 치즈를 제외한 채식 식단을 실천하면 5주 동안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것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를 함으로써 바로 뭐다? 주장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따라서 전국 학교에 채식의 날을 도입한다면 그 효과는 굉장히 클 것입니다. 자, 반대측 제1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 그렇죠? 자, 이제 반대측의 이제 주장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축산업에서 온실가스가 발생되지만 그 발생 수치는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축산업이 직접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반대 이른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축산업 자체가 이제 직접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미비하다라는 거죠.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사료 제조나 가축 수송 및 가공 판매를 제외한 축산업의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약 7%에 불과합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반대 일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즉 축산업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실 굉장히 적다. 7%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환경오염은 축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현대 농업도 대부분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합성 비료, 농약, 제초제를 사용하는 농업은 토양의 질을 떨어뜨리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는 우리가 지금의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60년 뒤에는 토양이 망가져 식량을 생산하기에 부적합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사실 현대 농업도부터 예측했습니다까지 꺽쇠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현대 농업이 그렇죠? 환경오염에 미치는 문제점을 제시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죠. 즉 축산업뿐만 아니라 농업 전반적으로도 전부 다 바로 환경오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농업이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쌀이나 채소를 적게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진 않습니다. 먹거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며 먹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하는 문제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축산업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육식을 줄여도 환경오염을 직접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채식의 날 도입에 반대합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엇이다? 반대일의 주장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반대일의 주장.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자, 찬성 측 제1토론자 반대 신문해 주세요라는 거죠. 자, 먹거리 종류에 따라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하나로 묶어 단순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예로 드신 쌀과 달리 고기는 콩과 같은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찬성일은 반대 신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 바로 반대 1위
축산업과 농업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하다고 제시한 데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방식이 문제이며 먹거리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즉 바로 뭐다? 육식이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먹거리를 생산하는 방식이 문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올려놓고 보답시다. 자, 말씀하신 대로 그 먹거리를 생산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지금 가축에게 먹이는 사료를 만들려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물을 낭비하고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소모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자, 꼭새로 표시합시다. 가축에게부터 않습니까? 까지.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육류 생산 방식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임을 재차 강조를 하더라는 거죠. 자, 현재 축산업계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물질을 개발해 소의 사료의 성능 방안도 시도되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축산업계의 지금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오염에 대처하는 축산업계의 대응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찬성 측 제2토론자 인론해 주십시오. 그래서 찬성 측의 두 번째 인론으로 넘어갔죠. 자,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은 동물복지나 생명윤리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실천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찬성 2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날 우리는 많은 육류를 소비하기 때문에 동물들을 초원에 풀어놓고 느긋하게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만 육식을 위해 한 해에 도축되는 동물이 100억 마리가 넘습니다. 육식에 필요한 육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비좁은 공장식 축사에서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동물들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닭들은 몸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닭장에서 사육되고 암돼지들은 창살에 갇혀 짧은 주기로 새끼를 낳다가 도축됩니다. 라는 거죠. 자, 꼭새로 표시합시다. 현재부터 자, 도축됩니다까지.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찬성 2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바로 공장식 축산의 현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일을 막으려면 근본적으로 육류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물을 자유롭게 풀어 키우는 사육 방식으로는 현재의 육류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로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한다면 동물복지와 생명윤리의 실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결국은 찬성이가 얘기하고자 하는 찬성이의 주장이 된다는 거죠. 즉 찬성 측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즉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 주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다음 페이지 보답시다. 자, 반대측 제1토론자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자,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만약 가축을 기르는 환경을 개선하고 인도적인 도축 방식을 사용한다면 굳이 육류의 소비를 줄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라는 거지, 그치?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만약부터 아닙니까?까지. 자, 바로 공장식 축산의 문제를 해결하면 육류 소비를 줄이지 않아도 된다는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물론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육 환경과 도축 방법을 개선한다고 해도 현재 엄청난 육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장식 축산을 반대하는 것과 채식의 날을 급식에 도입하자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바로 뭐다? 주장과 근거가 서로 어긋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채식의 날 도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저희는 과도한 육류 소비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육류를 적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의 노력을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채식의 날을 도입하자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렇죠. 바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죠. 채식의 날 도입의 사회적 의의를 제시를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고, 자, 반대측이 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반대측이의 입론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보답시다. 자, 먹거리 생산 과정에서 동물 복지나 생명 윤리에 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축산업의 비인도적인 사육 방식을 육류 소비와 관련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반대의 주장이 된다는 거죠. 자, 동물복지와 생명윤리에 어긋난 축산업의 폐해는 육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공장식 축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반대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제에 벗어난 주장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따라서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하여 간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가축을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복지 축산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그러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인증 표시를 하는 등 사육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까지. 그렇죠. 이게 바로 반대 이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사육 환경을 관리하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 그 뭡니까 바코드만 딱 찍어보면은 이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생산됐는지 그 이력이 쭉 나오는 농축산물 이력제,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소비자들은 인증 표시를 보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식재료를 학교 급식 식단에 활용하고 학생들에게 실생활에서 생명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면
이와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꼭 세로 표시합시다. 우리 학교에서도 붙어 있습니다까지. 그쵸? 자, 이게 바로 뭐다? 채식의 날, 도입의 대안으로 동물 복지 인증 식재료 사용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찬성 측 제2토론자 반대 신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물복지 인증 식재료를 사용하자는 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돼지, 젖소, 한우 농가의 수가 매우 적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바로 뭐다? 그런데부터 알고 계신가요? 까지. 그쵸? 자, 이거는 바로 뭐다? 동물복지 인증 식재료로 육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적은 농가에서 생산하는 육류로 급식에 필요한 육류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까요? 자, 처음부터 급식에 필요한 육류 모두를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재료로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바로 뭐다? 찬성 측의 지금 주장을 일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한 일부 인정을 하는 거죠. 자, 하지만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학교에서부터 일부라도 바꾸어 나가야 동물복지 인증 제품이 대중화되고 관련 농가도 늘어날 것입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이게 바로 뭐다? 자, 박스로 표시합시다. 바로 동물복지 인증 식재료를 급식에 도입할 때의 효과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반론 시간이 오게 되는 거죠. 자, 네, 지금까지 양측의 입론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 적었죠? 그렇죠. 자, 양측의 입론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양측의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반대측 제1토론자부터 반론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양측의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회자의 역할 세 번째 바로 토론 순서를 그렇죠? 제시를 해준다는 거죠. 지금이 어떤 단계다라고 알려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먼저 반대측 제1토론자부터 반론해 주십시오. 자, 수기 시간을 요청합니다. 네, 수기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서로 의논할 시간은 2분간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반론을 합니다. 자, 봅시다. 자, 저는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이 환경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자, 복세로 표시합시다. 자, 그래서 바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반대측의 주장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소고기는 사육 환경이나 사육 기술에 따라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크게는 1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육류를 선택하여 먹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더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육류를 선택하여 먹는 방법.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 첫 번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음식물을 남기지 않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바로 일상생활에서 음식물을 남기지 않거나 자전거를 이용, 이게 바로 대안 제시 두 번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용하는 등 채식의 날을 도입하지 않고도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축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축산 폐기물 등으로 인한 과잉 영양소, 중금속 등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일단 꺽쇠로 표시하고 넘어갑시다. 그렇죠, 사실입니다까지. 꺽쇠로 표시했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찬성 측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자, 따라서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 불러온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채식급식을 한다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채식급식을 도입하는 것은 환경오염에 대해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찬성 측에서는 동물복지와 생명윤리의 실천에 동참하기 위해 채식급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육류 소비와 동물복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거죠. 자, 역시 꺽쇠로 표시합시다. 찬성 측에서는부터 다른 문제라 생각합니다. 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여기서는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육류 소비를 제한하지 않고도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길러진 육류를 소비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반대 측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저는 육류 소비가 줄어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역시 찬성 측도 주장을 강화하고 있죠. 자, 육식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개인이나 작은 공동체 단위에서부터 노력한다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가치를 교육하는 학교에서 작은 실천에 동참해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채식의 날 도입의 교육적 의미를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역시 찬성 측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채식의 날 도입은 단순히 한 끼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가치의 실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양측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진지하게 토론에 참여해주신 찬성 측과 반대 측 토론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회자의 역할 네 번째. 바로 폐회를 선언을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난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토론하는 반대 신문식 토론의 방식으로서 토론하는 글을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 시험 범위가 완전히 끝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